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형식 논리의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본 개념들은 명제와 논리, 논증의 구조, 그리고 이 논증의 구조와 명제와 논리를 연습 문제까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인생에는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의무가 있냐면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중단하고 생각하는 일을 남에게 맡겨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세네카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의무는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려면 말로 언어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 문장과 명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명제란 적어도 원리적으로 참 또는 거짓으로 판정할 수 있는 문장을 의미합니다. 문장은 합의에 따라 무엇인가를 나타내는 말소리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명제란 적어도 원리적으로 참 또는 거짓으로 판정할 수 있는 문장을 의미하고 명제는 진리치를 갖는 문장을 의미합니다. 한 문장이 진리치를 갖는다는 것은 그 문장이 세 개의 사실을 기술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사실과 비교함으로써 진리치가 판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명제들은 세계에 관한 사실적 정보를 담고 있는 문장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권유, 질문, 감탄, 명명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다음과 같은 문장들은 명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권유, 질문, 감탄, 명명, 기도문. 오늘 술이나 한잔 하세? 이건 권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돈 있니? 이건 질문이죠. 의문입니다. 야, 정말 멋지다. 어머나? 감탄문입니다. 문 닫어. 나가. 이런 건 명명이죠. 너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이건 비난의 글입니다. 이런 것들은 문장이라고 명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 명제, 한 문장이 진리를 갖는다고 해서 그 문장 자체가 명제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시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명제란 문장이 담고 있는 논리적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제란 문장을 담고 있는 논리적 내용입니다. 삼각형은 세 변을 가지고 있다. 나는 감기에 걸렸다. 걸렸으면 참이겠죠. 안 걸렸으면 거짓이고요. 방금 비행기가 지나갔다. 지나갔으면 참, 지나가지 않았으면 거짓입니다. 이렇게 권유, 질문, 감탄, 명명은 명제가 아니고 명제는 문장이 담고 있는 논리적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명제들을 이루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판단 대상이 명사, 주어라고 말합니다. 서브젝트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명사를 규정하여 주는 것은 수어라고 부릅니다. 주어와 수어를 연결해 주는 것은 계사, 곧 이음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 수어, 계사, 이음말로 되는 거죠. 예를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주어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앞에 모든을 빼도 사람이 모든을 포함합니다. 양화사라고 부르는데 그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풀었으면요. 모든 사람은 죽는 것이다. 그러면 죽는 것이 수로가 되겠고 모든 사람은 여기까지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음말 이다. 이건 이음말 계사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은 모든 동물이다. 모든 사람은 모든 동물이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동물이다. 이렇게 쓰겠죠. 수로는 주어처럼 양화가 될 수 없습니다. 양화사를 다음에 하겠습니다. 모든이라는 게 양화거든요. 그리고 어떤, 모든 두 개의 양화사가 있습니다. 이 각각 다른 언어로 표현된 네 개의 문장 이렇게 이런 문장이 있는데 그것들은 동일한 하나의 명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문장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명제를 표현한 세 문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은 명제인데 다른 표현으로 세 문장으로 표현하는 거죠. 첫 번째 표현을 보겠습니다. 철수는 순이에게 장미를 주었다. 순이는 철수에게 장미를 받았다. 주어와 목적어를 바꿨네요. 3번입니다. 세 번째, 김 과장의 넷째 아들 철수 아들이 이 부장의 큰 딸 순이에게 장미를 주었다. 같은 문장이죠. 근데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명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명제는 진리치를 갖는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명제들의 집합을 논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논증은 주장을 펴기 위해 사용하는 명제들의 집합입니다. 논증은 전제와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깜정새로 칠하지 않습니까? 논증은 전제와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명제들의 집합인데 그 명제들이 전제와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제는 이 전문적 용어입니다. 논리학에서 전제는 결론의 주장에 대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해주는 문장입니다.
보통 이유를 대, 근거를 대 이런 말들을 논리적 용어에서는 전제라고 부릅니다. 결론은 논증에서 최종적 주장이 되는 명제를 말합니다. 최종적 주장을 전문적 언어로 말하면 논리학 언어로 말하면 결론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결론과 전제와 결론으로 구성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명제들의 집합인 거죠. 논증의 구조는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제와 결론입니다. 전제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나의 결론을 위해서요. 논증이 어떤 주장과 그 주장을 받쳐주는 근거들, 전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유나 근거죠. 그 이유나 근거를 전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이렇게 탄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이나 약간 비껴지는 주장들은 넘어지기 십상이고 탄탄하지 않고 타당하지 않는 주장들입니다. 첫 번째 주장처럼 이렇게 돼야겠죠. 그러면 전제들이 탄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 주장이 탄탄한 전제들 위해서 받쳐주는 거죠. 하나의 논증에는 하나의 결론이 따라옵니다. 직접 추론은 하나의 전제에서 하나의 결론으로 따라오는 거죠. 예를 들면 철수는 형이 둘이다. 따라서 철수는 독자가 아니고 독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직접 추론이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명제를 데카르트님께서 쓰셨습니다. 근대 철학자, 프랑스 철학자이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직접 추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간접 추론은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돕는 것은 살인이다. 전제 1이죠. 또 전제 2, 살인은 악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돕는 것은 악이다. 이게 전제 두 개와 결론 하나로 이루어진 간접 추론도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직접 추론이라 할 수 있고, 간접 추론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간접 추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3단 논증이라고 하기도 하겠죠. 추론과 논증의 차이가 있습니다. 추론은 전제들을 근거로 해서 결론으로 이행하는 사유의 과정, 사고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추론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타당하다,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부당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추론은 명제들 사이에 유도하는 사고의 과정, 사유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 논증은 명제들의 외형적 집합, 명제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논증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와 결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의 논증을 보겠습니다. 다음의 논증은 전제 1,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사람이다. 전제 2죠. 이 전제 2를 통해서 결론에 이릅니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전제 두 개를 통해서 간접 추론을 해서 3단 논증을 해서 이렇게 이르는 겁니다. 이 논증은 이 추론은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논증의 결론들의 표현이 있습니다. 논증 결론의 표현들. 예를 들면 그러므로 오타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결과적으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미리 앞에다가 지시를 써서 쓸 수 있겠죠. 그러므로 따라서 결론적으로 결론이 나온다. 근데 이거에 대한 결론을 이루기 위해서 전제들이 필요하겠죠. 그 전제들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라는 점 때문에, 이기 때문에 뭐뭐 한다면, 그 이유는 논증의 전제 표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제와 결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한 박스에 묶어 놓는다면요. 전제 지시어는 왜냐하면 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니, 이므로, 에서 알 수 있듯이 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인까닭의 인 이유로, 극까닭은 이렇게 전제 지시어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도 있겠죠. 전제 지시어들을요. 그리고 결론 지시어들, 따라서, 그래서, 그러므로, 그러니까 뭐뭐 도출된다 라는 결론이 이룰 수 있다. 그것은 함축한다, 이미 틀림이 없다, 이 결과이다 이를 의미한다. 여러 방식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결론 지시어, 따라서 이렇게 쓰는 것보다도 여러 지시어, 따라서, 그러므로, 그러니까, 도출된다,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쓰면, 결론 지시어를 쓰면 훨씬 어휘가 풍부해지겠습니다. 그리고 전제 지시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쓰는 것보다도 왜냐하면도 한번 써주고, 이러므로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쓰는 것이 훨씬 더 풍성한 어휘력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일상 언어에서 전제 또는 결론이 항상 이처럼 명시적이고 정형화된 표현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나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주어진 명제들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서 상호 관계를 식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글은 과연 논증일까요? 이 글은 논증일까요? 돈을 찾으러 현정이는 현금 지급기로 갔다. 현재 계좌에 있는 잔금을 확인해 보니 10,000원이었다. 그녀는 집에서 송금이 되지 않는 것에 깜짝 놀랐다. 그녀는 전화를 걸어 왜 아직 돈을 붙이지 않았냐고 가족에게 물어보려고 했다. 그러나 가족 누구와도 통화가 되지 않았다. 아주 슬프네요. 이건 논증일까요? 논증이 아니고 그냥 설명한 거죠. 그 상황에 대해서 혼동하기 쉬운 논증과 설명이 있습니다. 논증은 어떤 명제를 참이라고 정당하기 위해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라 한다면, 설명은 이미 참이라고 알고 있는 명제에 대해서 이유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방금은 설명문이죠. 논증문이 아니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이게 논증과 설명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논증은 정리하면 논증은 명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명제들의 집합이니까요. 명제는 참과 거짓을 갖는 거짓인 문장, 진리치를 갖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추론은 결론의 참을 정당하기 위해서 전제, 근거, 그리고 이와 함께 그 명제의 결론을 이끄는 사유 과정, 사고 과정을 추론이라 부릅니다. 명제는 진리치를 갖는 문장이고, 또 논증은 전제와 결론, 명제들의 집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명제들의 집합이 논증입니다. 전제와 결론을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제는 이유와 근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추리가 언어로 된 것으로, 논증은 추리가 언어로 된 것으로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근거로 삼아 정당화하는 명제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습문제 이전까지 두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논증의 구조, 두 번째 논증의 구조를 살펴봤고요. 첫 번째로는 명제와 문장과 명제, 이게 명제와 논증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논증이 참인지 거짓인지, 타당한지 부당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연습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글이 논증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전제와 결론을 찾아보겠습니다. 맞바람이 부는 날 오후에는 꼭 비가 온다.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요. 밑에 답이 나와버리네요. 그죠? 이게 파워포인트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어쨌든 맞바람이 부는 날에 오후에는 꼭 비가 온다. 그런 날 산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폭우에 대비해서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된다. 전제는 맞바람이 부는 날 오후에는 꼭 비가 온다가 전제이고, 전제 하나죠. 그리고 결론은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된다.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된 것들은, 이렇게 표시된 것들은 다 결론이라고 하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검정색으로 표현된 것은 다 전제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연습 문제 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이 지구로부터 달아날 수 없는 것은 지구에 달맞이 꽃이 피었기 때문이다.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달아날 수 없는 것은 이제 막 동그라미를 내버린 해바라기 때문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은 나비 한 마리로 내게 달려온다. 내가 삶으로부터 달아날 수 없는 것은 너에 대한 그리움 때문. 지구가 나비 한 마리를 감추고 있듯 이 세상이 내게서 너를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는 어디가 전제고 결론일까요? 자세히 보니까 시입니다. 시에게는 전제와 결론이 없습니다. 그냥 시는 운이적 표현으로서 쓰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은 전제와 결론이 없고 그냥 시적 표현입니다. 시적 표현은 앞서 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 외적인 방식으로도 사람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제와 결론이 없는 시 문장이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연습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재외동포 특별법을 통해 재중, 재러 동포들에게 특별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과거 항일 독립투쟁을 위해 간도와 연해주로 떠난 많은 독립지사들의 후예들이다. 그런데 그들은 현재 한국보다 어려운 경제적 상황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다. 해외 동포들인데 동물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여기죠. 보이신가요? 동물들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동포들. 제가 쳐놓고도 헷갈립니다. 동포들을 위해 특별법까지 만드는 마당에 그들에게 빚진 마음을 갚을 때가 왔다고 본다. 이렇게 되면 어디가 전제이고 어디가 결론이겠습니까?
살펴보겠습니다. 어디가 결론이고 어디가 전제인지 이렇게 됩니다. 결론은 재외동포특별법 여기도 바꿔야겠죠. 방금 오타니까 그대로 복사해서 옮겼는데요. 아쉽네요. 재외동포특별법을 통해 재중재러 동포들에게 특별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가 결론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논증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결론이 두 개일 수 없겠죠. 전제들이 이렇게 많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 결론이 서두 또 내지는 말미 여기다 쓸 수도 있겠죠. 여기는 이 연습 문제에서는 세 번째 연습 문제에서는 이렇게 첫 번째 앞쪽에다가 결론을 쓰고 이 결론에 대한 전제들을 나열 내지는 기술했습니다. 전제들은 여러 개일 수 있겠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직접 추론은 한 전제에 직접 추론해서 결론에 이르고 간접 추론은 3단 논증처럼 여러 가지 여기처럼 여러 개의 전제들을 통해서 한 결론에 이릅니다. 반드시 이 마지막 부분에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이룰 수도 있겠고요. 살펴보겠지만 중간에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문제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섬에는 대략 400명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다. 선장은 우두머리와 겨우 손발을 이용하는 정도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지만 적어도 그들에 대해 적대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이는 데에는 성공했다. 띄어쓰기가 안 됐군요. 보이신가요? 그러면 띄어써야겠죠. 원주민들은 선원들에게 간단한 음식과 숙소를 제공했다. 이 어디가 전제이고 어디가 결론일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결론이 없는 서술문입니다. 논증은 결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냥 서술, 말씀드려서 설명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냥 설명했던 문장입니다. 반드시 어떤 문장에 전제와 결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연습을 통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시에도 없었고 이제 뭐 논어 주역 내지는 우리가 봤던 노자 이런 데도 논증적 표현이 아니고 그냥 설득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연습 문제 5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에서는 연습 문제에서는 결론이 없는 서술문이었습니다. 5번째 보겠습니다. 귀납은 형이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귀납은 그것에 선정하는 어떤 합리론에 의거하고 있다. 우리의 호소를 들어줄 역사라는 것이 있다고 확신하지 않는다면 역사의 호소를 합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 또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우리의 추측이겠죠. 죄송합니다. 자꾸 오타를 치고 있습니다. 추측 맞네요. 오타가 아니네요. 추측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된 미래가 존재한다는 알매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화이트헤드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이 과학과 근대 세계 이런 책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화이트헤드 머리가 하얀 게 아니고요. 이름이 화이트헤드입니다. 이분이 써놨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어디가 전제이고 어디가 결론일까요? 자, 결론은 빨간색으로 칠해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결론은 앞쪽에 있습니다. 귀납은 형이상을 전제하고 있다. 그래서 부연 설명하고 있죠. 다시 말해 귀납은 그것에 선정하는 어떤 확률에 의거하고 있다. 결론을 앞에 서두에 쓰고 또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에 대해 써놨습니다. 귀납은 선이다. 그 다음에 밑에는 다 여기까지는 전제 드리겠죠. 지금 두 번째까지 살펴본 것은 결론이 다 앞에 서두에 써져 있습니다. 말미에 써져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않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 6번째 연습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소수에 의해 억압당하는 것은 나쁜 일이다. 그러나 다수에 의해 억압당하는 것은 더욱 나쁜 일이다. 왜냐하면 대중의 잠재된 힘이란 일단 활동하기 시작하면 소수가 좀처럼 저항할 수 없는 힘이기 때문이다. 전 민중의 절대 의지로부터 호소도 없고 구제도 없고 피난처도 없다. 오직 배신만이 있을 뿐이다. 여기에서 어디가 전제고 결론일까요? 자, 빨간색입니다. 이 보조 문장은 소수에 의해 억압당하는 것은 나쁜 일이다 라고 보조해놓고 결론을 써놨습니다. 다수에 의해 억압당하는 것은 더욱 나쁜 일이다 라고 해놓고 전제어들을 이렇게 이거 움직이면 안되죠. 긴장했나 봅니다. 전제어들을 해놨습니다. 전제 지시와 같이 왜냐하면 등등등등 해놨었죠.
이렇게 해서 전제와 결론으로 이루어진 논증이죠. 7번 보겠습니다. 예수 문제 7번째입니다. 당신은 호랑이 사육사를 보신 일이 있을 테지요. 그가 짐승을 산채로 호랑이에게 주지 않는 것은 삼짐승을 죽이고자 하는 호랑이의 사나운 기운 때문입니다. 또한 먹이를 통째로 주지 않는 것은 먹이를 찢어 발기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랑이가 배고플 시기와 배부를 시기를 맞추어 그의 사나운 기운을 달래야 합니다. 호랑이와 사람은 다른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호랑이가 양육하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의 본성대로 사육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육사가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 것은 그의 본성대로 양육하지 않은 탓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디가 결론이겠습니까? 네, 따라서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결론 지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사육사가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 것은 그의 본성대로 양육하지 않는 탓입니다 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렇게 여러 전제들을 놔두고요, 결론에 이르는 거죠. 연습 문제 8번을 보겠습니다. 금성과 수성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음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금성과 수성, 그것들이 태양에서 멀리 달하지 않으며 언제는 태양 저편에서 관찰되고 언제는 이쪽 편에서 관찰되기 때문이다.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두 대화편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번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책이 이렇게 대화 갈릴레오 갈릴레이, 지구가 도느냐 태양이 도느냐 써져 있습니다. 천동설과 지동설 두 체계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총 4일간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성, 수성이 태양 주위를 도는지 아니면 어떻게 도는지에 대해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결론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대화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건 다음 영상에 올리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성과 수성은 태양 주위를 돌고 있음이 틀림없다. 여기가 결론입니다. 그리고 전제 지시가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습 문제 9번. 자, 피라미드와 스핑크스 그리고 다른 왕릉과 사원들을 갖고 있는 이집트의 1년 관광 수입은 보통 1억 불 정도 된다. 그러나 올해 수입은 4천만 불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영국이 자기 나라의 관광 여행자들에 대해 엄격한 통화를 가하고 있고 서독은, 지금은 독일이죠, 서독은 자기네 정부가 이스라엘을 인정했다고 카이로가 외교 단절을 선언했기 때문에 서독의 휴가객들은 이집트로 가지 말 것을 권하고 있고 엄청나게 돈을 써대는 미국인들은 삼류 호텔과 지저분한 서비스와 나쁜 음식에 길들여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습 문제 9번의 결론은 어디겠습니까? 여기입니다. 올해 수입은 4천만 불 정도가 불과할 것이다. 그리고 위아래로 전제문들을 이렇게 기술해 놓았습니다. 이 연습 문제 10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논증이 공적인 문제에 대한 것이든 또 다른 문제에 대한 것이든 우리는 우리가 말하고 논증하려는 주제에 대해서 전부는 아니라도 조금은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논증을 만들어낼 아무 재료도 갖고 있지 못한 셈이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수사학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건 3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결론은 어디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논증을 만들어낼 아무 재료도 갖고 있지 못하기 셈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때문이다 했으니까 전제 지시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잘 살펴봐야겠죠. 11번째 연습 문제로 가겠습니다. 나는 15살에 학문의 뜻을 두고 30살에는 독립했고 40살에는 유혹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50살에는 하늘의 뜻, 천명이죠, 하늘의 뜻을 알게 되었고 60살에는 남의 말을 순순히 듣게 되었고 70살에는요, 삶이 아니고 삶도 마찬가지지만 오타 죄송합니다.
이런 사례는 마음에 따라 행동하여 법도를 넘어가지 않게 되었다. 논어의 2편 위정. 지난번에 읽었었죠. 여러분들. 논어 2편 위정에 있는 말입니다. 여기는 어디가 결론이고 어디가 전제일까요? 그렇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동양 철학에는 전제, 결론, 논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술하는 거죠.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11번 연습 문제 11번에는 결론과 전제가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설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12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젊은 후배들을 두려워해야 한다. 장래에 그들이 오늘의 우리만 못하리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40, 50이 되어도 이름이 나지 않으면 역시 두려워할 것이 없느니라. 아유 정말 논어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쵸? 논어 그때 봤던 거. 여기도 논어 제9편 자한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결론과 전제가 없습니다. 그냥 이런 방식으로 설득하는 겁니다. 한 문제 더 먼저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로 12번째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학, 기술, 문명의 유입으로 원시, 문화, 현상의 단절을 우려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그러한 단절이 외부의 강제적 힘에 의한 전적인 소멸이 아니라면 사실상 우려할 만한 것이 아니다. 문명은 끊임없이, 이거 또 못하죠. 보이시죠? 끊임없이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렇게 써야 되나요? 끊임없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어쨌든 놔둡시다. 그냥 끊임없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제가 이걸 영상을 찍을 때 롱테크로 갑니다. 끊임없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문명이 끊임없이 변화하며 그것이 문명의 본성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뭐 어떻게 결론과 전제 지시가 있겠습니까? 끊임없이가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자, 결론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은 이쪽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단절이 외부의 강제적 힘에 의한 전적인 소멸이 아니라면 사실상 우려할 만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임무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중단하고 생각하는 일을 남에게 맡겨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참과 거짓인지를 스스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남이 판단한 참과 거짓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형식 논리의 기본 개념들, 명제와 논증, 그리고 논증의 구조, 연습 문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